오늘 제가 정말 비트코인에 대해서 재밌는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저자분과 계속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창익 작가님이 또 우리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제일 궁금하거나 제일 알고 싶은 걸로 우리 챕터를 하나 쓰셨어요. 네. 그 챕터 제목은 저도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방긋 웃게 만드는 비트코인은 오를 수밖에 없다. 아, 네네.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오를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비트코인은 상품화폐예요.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금화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품은 생산 원가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생산 원가가 들어간 거에 만든 사람은 적정 이윤을 이제 붙여가지고 가격을 책정해서 진할 때 올려요. 네. 이게 팔리면 상품이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상품화폐예요. 그러니까 채굴 원가가 들어가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그냥 디지털로 만들었으니까 원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미국의 전기료 기준으로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는데 $50,000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럼 대략 우리나라 돈 한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파는 사람은 7천만 원 밑으로 절대 안 팔 거예요. 그렇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네.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또 지탱해 주는 거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생산 비용이 지탱을 해주고 네. 위에서 끌어올리는 거는 이제 수요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거는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잖아요. 예. 그 일종의 욕망이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토시 나카모토는 달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왜 우리 부모님이 회사에서 잘리고 대출받은 걸 못 갚았는데 왜 월가를 구제해 주지? 우리 그 채무자를 구제해 주는 게 아니고 정부 이상한데 이 구조를 깨고 싶은 그 이제 혁명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에 동조했던 사람들의 이제 처음에 이제 코어 개발자들의 욕망이 또 담겨 있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은 돈 벌고 싶은 투기꾼들의 욕망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뭐 전 투기는 없고 투자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비트코인을 모르지만 그냥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사서 튤립처럼 파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이 욕망도 무시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격을 쭉 끌어올렸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정말로 강력한 욕망들이 있는데 달러 패권을 쥐고 있던 지금 금융사들이 현물 ETF로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그 달러 패권을 지키고 싶은 그 기관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하여금. 예.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그러면 또 하나는 달러 패권을 지키고 싶은 미국 정부의 욕망도 있죠. 비축하겠다고 트럼프가 비축하겠다고 네. 했으니까. 그리고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고 싶은 중국과 러시아의 욕망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패권이라는 거는 잃으면은 죽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욕망은 엄청나게 강력한 욕망이거든요. 절대 사라질 수가 없는 욕망이죠. 그러니까 그 또 하나는 빅테크들의 욕망이 들어가 있어요. 네. 빅테크들은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의 마크 조종자예요. 네. 전통적으로 민주당들의 마크 조종자는 월가가 했었는데 트럼프의 마크 조종자 지금 빅테크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빅테크들이 공통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지불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그 피터 틸이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공통적으로 했던 게 페이팔하고 X였잖아요. 이거는 금융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금융 패권은 월가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 규제 시스템 때문에 못했죠. 예. 근데 지금 트럼프를 등에 업고 이 빅테크들은 금융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 빅테크들이 전기와 결합된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면서 채택하는 화폐가 되고 그걸 이용한 지불 시스템, 넓게 보면 신용 창출 시스템을 만들면 그게 이제 하나의 화폐 시스템이 되니까 이 빅테크들이 필연적으로 월과 충돌하게 되는 이 또 패권 다툼의 욕망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욕망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수요를 창출하고 강력한 그 위로 끌어올리는 이제 가격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건 폭발적인 가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얘기를 딱 종합해 보니까 저희가 많이 놓쳤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든지 물건을 살 때는 그 물건을 만드는 제조 단가라는 거 이상으로 돈을 받는 게 공급자의 당연한 습성인데 생각해 보니까 비트코인도 채굴하는데 분명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자기가 채굴하는데 들어갔던 돈 이상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우리가 그 관점을 놓치고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감기를 사람들이 그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단순하게 반감기는 그 가격 폭등의 뭐 기축제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내가 살 수 있는 비트코인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채굴자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내 생산 단가가 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7천만 원이지만 2028년에는 이제 1억 4천이 되고 이제 2032년에는 그게 뭐 3억이 되고 이제 2036년에는 6억이 되겠죠. 네. 그럼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걸 10년만 들고 있으면은 6억 밑으로는 누군가는 안 팔려고 하는 강력한 지지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사실 수요라는 것은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서 반감기라는 게 이게 계속 진짜 반감기 있을 때마다 가격이 진짜 오르는 걸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금 공급 측면에서 딱 설명을 해주시니까 확실히 와닿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만 비트코인은 상품 화폐거든요. 예. 자꾸 비트코인을 뭐 그냥 뭐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꾸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사실은 물리적인 실물이 존재한다 안 한다는 사실은 상품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일단 쉽게 얘기해서 그냥 노동력 생산 요소가 들어가고 생산 원가가 형성이 되고 판매자가 이윤을 붙여서 팔면 네. 내놓으면 이제 상품인 건데 그렇죠. 결정해 주는 거는 수요자죠. 내가 사면 상품이죠.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채굴자들이 생산 원가에 마진을 붙여가지고 파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사잖아요. 예.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1,600만 개 계좌가 있는데 예. 이거를 지금 상품이 아니다, 뭐 아니면 뭐 튤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논란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을 많은 사람들이 고민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해서 투자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판을 사실 지금 완전히 깨버렸던 주체가 의외로 우리는, 저도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으로서 트럼프를 원흉으로 꼽아요. 어떻게 자기 취임식을 맞춰서 네. 자기 코인을 올리고 네네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인 시장의 건전한 어떤 제도권화 그리고 좀 뭔가 공신력 이걸 불어넣어 줄 사람이 다시 이 바닥을 또 흐트러뜨려 놓았거든요. 이 트럼프의 이런 행보를 저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틀에서 보면 네. 트럼프는 비트코인 시장 생태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이제 패권 권력을 가진 인물이죠. 예. 그러니까 그 틀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트럼프가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밈코인을 만들고 뭐 시장을 좀 교란시키는 거는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그 지배력을 50% 이상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시적인 어떤 트렌드의 밈코인이나 뭐 개인이 흔들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꼬리가 지금 몸통을 흔들 수 있는 시장은 이제 아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뭐 이해상충 문제도 있고 뭐 탄핵 얘기도 나왔겠지만 미국 사회가 조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그거는 지금 일반 국민들이 뭐 받아들여 주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이니까. 근데 어쨌거나 시장을 교란하고 트럼프의 어떤 이해상충 뭐 이기심들이 이제 그 시장을 일부 교란하는 거는 맞죠. 근데 네. 사실은 그거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얘기할 때 우리가 미국 중심으로 전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입장을 잘 점검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책에서는 중국이나 여타 국가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많이 다뤄주셨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중국에겐 비트코인이 어떤 의미일까요? 중국은 지금 미국하고 패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죽는 사느냐의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면은 죽는 거고 이겨야지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진타오 때는 그 부시 정부한테 후진타오가 눈치를 보는 전략을 취했는데 네. 지금 그 시진핑은 일단 맞짱을 뜨자고 선언을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이제 내가 유용한 무기들을 일단 다 챙겨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에서 비트코인인데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무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의 지금 트럼프는 달러 패권을 지키는 이제 입장에서 비트코인이 유용한 거고 지금 중국의 시진핑의 눈에는 그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비트코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중국은 자본의 어떤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는 지금 막고 있고 이제 채굴과 이제 판매 구입 다 홍콩 시장을 빼놓고는 다 금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물밑에서는 사실은 암묵적으로 용인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이제 컨센서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도 이제 해시레이트라고 해서 이제 쉽게 해서 내가 비트코인에 대한 지배력이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의 그 비트코인에 관한 지배력이 중국이 지금도 50% 플러스 1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뭔가 패권 다툼에 진짜 그 무기로 쓸 때가 되면은 중국이 강력한 이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한다는 것도 그거를 이제 읽고 아직까지 도미넌스가 해시레이트가 우리가 50%가 넘지는 않지만 넘겨야 된다. 중국이 하는 걸 다 우리가 끌어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전기료도 낮추겠다. 그러면은 채굴자들 미국으로 와라. 뭐 이제 제조업체들도 미국으로 이제 오는 것처럼. 다시 이제 리쇼잉 하듯이 채굴자들도 미국으로 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세를 낮추고 소유값을 낮추는 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설명이 되는 거죠. 네. 어찌 보면 그런 관점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어떻게 보면 다음 패권 경쟁 속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주목도와 관심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가치 상승은 계속 유발될 가능성이 꽤 있겠네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가격을 끌어올리는 건 수요인데 네. 지금 패권 전쟁의 그 당사자들이 비트코인을 욕망하니까 네. 이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 수요죠. 그렇겠네요. 네네. 그러면요, 작가님. 비트코인이 이러다 진짜 달러를 대체하는 기축통화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그럼요. 저는 오. 그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비트코인은 달러 패권을 교체하는 그 패권 화폐가 분명히 될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구조화 됐어요. 네. 구조화 됐다는 거는 시간의 문제지 지금 이제 레일 위에 열차가 올라간 거고 그 열차가 도착하는 도착지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2030년이 될지 뭐 2050년이 될지 300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구조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강력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근데 지금 모든 패권 화폐는 사실은 이제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자체 모순 때문에 이제 무너져요. 특히나 네. 그 우리가 이제 피아트 머니라고 하는 법정 화폐는 그 트리피 딜레마라고 하잖아요. 네. 그 신뢰도와 유동성을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예. 양자 태계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미국의 피아트 머니 그 달러는 유동성을 택한 거예요. 예. 신뢰도는 시간이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계속 그 석유라는 수요, 그 다음에 안보라는 어떤 저기 대체품 예. 이런 걸로 달러를 전 세계가 무리할 정도로 과잉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에서도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모래성 위에 있는 탑이거든요. 지금 유동성이 이 신뢰도를 깎아먹을 만큼 이제 발행이 됐고 네. 이 신뢰도는 미국이 믿을만하지 않는데라는 나래티브가 형성되는 순간 무너져요. 네.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고 생각보다는 빨리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화폐는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후보는 위안, 유로, 엔화, 뭐 원화 이런 그 다른 법정 화폐가 아니라 이제 다른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빅테크들이 강력한 역할을 할 거고 예. 그거는 클립토고 그 도미넌스를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인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뭐 커피 결제 수단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예.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암호화폐 전체를 아울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거기에 도미넌스를 50%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네, 기축통화 될 겁니다. 네. 결제는 다른 화폐로 하더라도. 네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우리 앞으로 바라볼 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또 가상자산이라고 불리우는 이 많은 군집들이 어떤 지향점으로 지금 달러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 그 취약성 속에서 그거에 대한 보조제 또는 대체제로 쓰임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 맥락들을 짚어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딜레마가 있는 게요. 이 비트코인의 시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알트코인들의 시세들이 전부 평가 기준이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제가 그 투자를 할 때 이제 이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주식을 할 때 뭐 퍼다 뭐다 해가지고 무슨 뭐 또 기술적 분석도 많이 하고 또 네. 지표를 많이 쓰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건 무용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대상은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비트코인을 비축하려고 해라는 거를 스토리로 설명하지 못하면 사실 비트코인 투자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MBRB다 무슨 또 뭐 M2란 유동성이다 그리고 무슨 지표다 무슨 분노 지표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투자를 할 때 월가가 만들어낸 객관적으로 보이는 환타지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퍼로 어떤 그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를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주지만 사실 네. 설명할 수 없거든요. 네네.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지표지만 사실은 그게 어긋난 경우도 많고. 너무 많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실패할 수 있는 그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맞추지 못하면 실패할 수 있는 근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믿을 수 없는 근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예. 그럼 알트코인의 가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예. 그러니까 나는 이게 1억이야 예. 라고 생각하는 합의가 되면 1억인 거고요. 예. 난 이게 10억이야 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10억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형성되는 근거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이건 현상이고 이제 그러면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지탱해주는 어떤 근원, 예. 본질, 이게 뭐냐고 이제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현상을 설명해주는 유용한 도구는 되지만 우리가 진짜로 지켜봐야 될 거는 그냥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1억 2천만 원이라는 현상이에요. 네. 근데 그럼 이게 튤립이냐? 네. 내일 당장 빵원이 되면 튤립이죠. 예. 근데 그렇다면 이게 1억 2천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지탱이 될 거냐라는 이제 내러티브를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 기관, 그 다음에 투기꾼, 예. 그리고 빅테크, 그리고 이거를 생산해내는 그 생산 단가라는 개념을 가진 생산자들, 이런 사람들의 모든 그 욕망, 바람, 희망들이 모여서 가격을 형성하고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동의가 지속될 거냐는 이 동의 시스템, 이 합의 시스템이 지금 얼마큼 견고하냐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 기관, 뭐 빅테크, 그 다음에 그 철학적으로 이제 이 비트코인의 철학에 동의하는 어떤 그 사람들, 개발자들, 그리고 투기꾼들이 많이 모여져 있어요. 전 세계 지금 뭐 수억 명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데 내일 당장 그 사람들이 모여서 비트코인은 영원이야, 튤립이야라고 합의하는 것보다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50% 이상의 확률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속될 거고 더 계속 올라갈 거예요. 네. 근데 50% 플러스 1이 내일 당장 이건 튤립이라고 합의하면 영원이 되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뭐 MVRB다 무슨 엘리엇 파동을 뭐 한다 이거는 그냥 내가 단타를 치고 트레이딩을 할 거면 그냥 뭐 쌍봉이 나오고 뭐 이런 거는 분석하면 유용하겠죠. 네. 근데 비트코인에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그냥 이 거대한 이 그 경제 흐름에 내가 돈을 태우고 장기적으로 태워서 불어나면 내가 나중에 찾아서 나의 부를 지키는 수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남다른 관점으로 해석도 해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부분까지 메꿔주시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뒤늦게라도 이제라도 아까 지금 비트코인이 1억 2천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이제 와서 작가님 제가 늦었지만 네. 지금이라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 지금 비트코인 투자할 땐 지금 그냥 막 사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4년 이상 보유할 수 있으면 사라. 무조건 사야죠. 왜냐면은 저는 아직까지는 그 반감기의 패턴이 지금 이제 수요의 어떤 그 형태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반감기 어떤 이런 그 진동폭을 보이진 않겠지만 그 반감기의 패턴, 유사한 패턴은 이제 그 이번 사이클까지는 유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상이 생기고 그 현상이 생각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반감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반감기가 있을 거예요. 예. 그 반감기 패턴이.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사면 내일 당장 한 달 뒤 또는 1년 뒤에는 또 어느 정도 저점을 찍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생산 단가이기 때문에 7천만 원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1억 2천에 샀는데 내가 7천만 원까지는 견딜 수 있다. 예. 무조건 사야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어떤 그 화폐 시스템의 어떤 그 변곡점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세계사적인 화폐 시스템의 변곡점에 투자하는 거라면 이거는 그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역사를 잘라놓고 보면 한순간이지만 내 그 생애 주기로 보면 한평생이잖아요. 예. 내가 한평생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50년 전에 강남 아파트를 산 친구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 것 같은데 더 부자는 못 됐어.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는 뭔가로 보상받아야죠. 판을 뒤집고 싶다. 예. 그럼 비트코인을 사세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비트코인은 달러란 나무를 베어버리기 위해서 탄생한 화폐인데 예. 아직까지는 달러의 그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비트코인은 달러 의존적인 반달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면 비트코인의 본질은 반달러인데 네. 아직까지는 달러 표시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달러 표시 명목 가치가 늘어나야 쉽게 해서 내가 1억 2천에 샀는데 내가 찾을 때 3억이 돼야 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렇죠. 생태계가 커지고 결국은 달러를 무너뜨리는 화폐가 될 거죠. 예. 근데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이게 이제 달러라는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화폐 이거는 관심이 없죠. 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나는 1억 2천이 3억이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근데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또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도 그런 사람들의 행동도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 생태계를 키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할 거면 4년 주기로 보고 일단 들어가라. 그러면 뭐 무슨 그 어떤 기술적 분석 이런 거 필요 없고. 네. 그거 당장 내일 팔아서 난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기술적 분석 하시면 되죠. 네. 근데 그게 맞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네. 이해했습니다.
자, 제가 이 책 처음 보고요. 처음에는 되게 이 책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조차도 투자할 때 주저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렇게 유튜브나 하고 있는 건데요. 그때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한테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했으면 좀 더 제가 쉽게 이해를 했을 텐데 초창기엔 이게 코인이니까 화폐라는 거예요. 그 화폐라는 거는 우리가 자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가 잘 안 됐어요. 네, 맞아요. 근데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이게 디지털 금이에요. 말을 바꾸더라고요, 이쪽 사람들이. 네네. 그러고 나서 좀 들여다보니까 조금 이해가 됐어요. 네네네. 뭐야, 그럼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제가 그랬는데 네네. 이 책에서 다시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냐면 미래 화폐의 승자라고 다시 화폐라는 단어를 꺼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처음엔 오해한 게 예전 낸 책의 증보판인가? 이랬어요. 그런데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고 왜 다시 화폐라는 키워드를 앞에 내놓으셨는지를 확실히 다시 또 이해하는 면이 있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하는 어떤 대상물도 우리 현실 세계 속의 여러 맥락 속에서 이게 좌지우지될 때가 있는데 그 현실 세계를 담고 있는 가장 큰 축, 국가 권력을 비롯해서 기존의 화폐 권력, 그 다음에 뭐 에너지 패권에 해당되는 페트로 이런 것까지를 전부 아울러서 비트코인은 무엇이고 이게 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되돌아올 수 있는지를 분석했던 책이라는 점에서 저는 한 번쯤이면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는 앞으로 하실 분들이라면 이것도 한번 꼭 읽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아마 화폐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셨던 게 이렇게 녹아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저축했는데 그 열심히 해서 저축한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강남 아파트를 산 사람은 100억대 부자가 됐을까라고 보면 화폐가 그 시대의 부자를 정의하고 부자가 되는 방식을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이런 화폐를 여러분께 선택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내 금고에 은행에 차곡차곡 쌓아두면 그 자체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요. 또 원화도 사실은 뭐 그 표시가 원화로 되어 있는 달러거든요. 네, 그럼 이런 화폐 시스템에서는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빨리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요. 대출 받아서 그 엔비디아 주식을 빨리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죠. 공통점은 대출을 빨리 받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눈치가 빠르고 공부를 빨리 해서 그것도 노력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럼 우리한테 좋은 화폐는 뭐냐? 대다수의 90%한테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 뭐 선택해라 이건 뭐 제가 뭐 철학 얘기도 하고 뭐 경제학 얘기도 하고 어려운 얘기 많이 했지만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고 내 자식이 우리처럼 열심히 일하면 부자로 살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데 일조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1억 원을 비트코인에 태우면 1억 원만큼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치 않은 혁명에 참여하는 거라고 봐요. 마지막에 또 아주 너무 거창하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저한테는 이게 그런 의미예요. 왜냐면 왜 내가 IMF라는 걸 겪고 금융위기를 겪고 왜 내가 인플레이션 위기를 겪었지? 이거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그냥 기본값이잖아요. 그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화폐에 투자하는 거예요.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오늘 하여튼 정말 저도 어디서 못 들을 얘기를 해주신 작가분과 함께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언제 소주 한번 하시죠? 저도 너무 그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